따뜻한 감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누군가의 마음을 카페인처럼 중독시킬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 저희에게 중독되고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진하게 카페인으로 물들일 커피 한잔 할래요의 저는 박경아. 저는 김도영입니다. 오늘 저희와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지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채널 고정!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자동차의 급발진을 밝히시고 또 외제차의 폭발 그리고 화재 원인까지 밝히신 분입니다. 자동차와의 인생 50년을 함께 하신 자동차 정비 1호 박병일 명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명장님께서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자동차 명장 박병일입니다. 자동차 5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정말 많이 변했고 정말 세계적인 자동차까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자동차 시작할 때는 사실 자동차 명칭, 메이커가 없었거든요. 지금 50년을 쭉 뒤로 돌려서 보니까 내가 정말 오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3년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의 산증인 박병일 명장님과 오늘 자동차 그리고 박병일 명장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함께 50년 넘는 이 시간을 보냈다면 인생의 70% 이상은 자동차와 함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럼 어린 시절에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아이들이 이게 장난감 자동차 이런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명장님께서도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하셨나요? 지금은 제가 명자이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자동차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나 보다. 그리고 정말 자동차과를 나와서 자동차 정통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오인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자동차 좋아하지도 않았고 뭐 자동차가 저렇게 생겼구나 정도 알았고 자동차가 앞으로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거 정도였지 저의 꿈은 자동차가 아니라 화가가 꿈이었어요. 화가 꿈이었는데 왜 가난하면 철이 일찍 든다고 내가 빨리 그걸 깨우쳤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학교 그만둔다 그랬더니 너는 열심히 공부 잘해요. 우리 요새 어른들이 하는 말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역시 학교 다녔고 근데 갈수록 우리 집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알았고 다시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 할 때 두 부모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데가 버스 회사였고 그때 혹시 명장님 나이가 어떻게? 15살이었죠. 15살이요. 중학교 2학년.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당시 제가 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할 때 거기 공장장이 저한테 그래도 야 중학교라도 졸업하고 와라 이런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어렸잖아요 사실 중학교 뭐 이런데 그래서 하는데 내가 사정 얘기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조건을 내세운 게 1년 동안은 본 거 없다 점심 한 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나는 그것도 너무 감지덕지해가지고 거기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버스 회사 지금도 있더라고 102번 영인운수라고 영등포에서 다니는 차였어요. 옛날에는 왕십리에서 거기 답십리 왕십리에서 거기까지 저 신정동 옛날에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던 버스 회사 처음이 됐습니다. 사실 일을 하려면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굳이 좀 자동차가 눈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설린중학교에서 이제 걸어서 봉천도까지 걸어올 때인데 한강다리 넘으면 대방동이잖아요. 예. 대방동 옆에 뭐 세차장, 택시회사, 버스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정도면 우리가 걸으면 지치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 박자 쉬거든요. 근데 그 대신 그냥 넋 놓고 앉아있기 뭐하니까 정비공장이나 또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서 차를 고치시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한참 동안. 근데 아침에 분명히 시커맸던 거, 엔진이 시커맸던 걸 이렇게 내려놨던 게 그걸 깔끔하게 조립을 해서 시동 걸을 때 타이밍가 맞아요. 다음 날까지 만나면. 그러면 그때 내가 마침 거기 쉬고 있을 때 그 시동을 싹싹싹싹 하면서 부릉 하는 이 소리에 너무 가슴이 뭔가 탁 그냥 찐하게 왔던 거고 그 소리에 기술자들이 환호를 질렀어요. 한마디 그죠? 어려운 숙제를 푼 것처럼. 근데 저도 거기 기술자들이 이제 시동이 왜 한 번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싹 이렇게 하니까 쌕쌕쌕쌕 하다 부릉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환호 질렀는데 저도 그 소리가 너무 좋았고 그 쌕쌕쌕 하다 부릉 하는 이 하소리가 너무 좋아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머플러가 장착된 차에서 아니라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진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뭔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나만의 어떤 음악 같은 강력한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소리가 같았어. 이끌림이 딱 있었네요. 딱 뭔가 필요 왔어. 야, 저 자동차나 그래서 이랬어요. 저 자동차가 재밌겠다. 이랬던 상황이었고 결국은 그래서 아버지가 너 무슨 기술 배울래?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동차가 뭐 우리나라가 세계 뭐 생산 5위 그리고 이렇게 뭐 2천만 대 넘는 자동차 시대라는 건 뭐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 당시에 자동차 탈 수 있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회사 사장이나 그 당시 서울 버스 시내가 있는 게 한 600대밖에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600대요? 600대.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차가 총 합쳐 600대예요. 그게 1900 몇 년도죠? 1971년도. 그 당시에 또 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형 버스도 있었어요. 예, 시에서 운행하는. 그러니까 차를 사람들이 못 타니까 그래 대중교통 필요하고 또 돈이 안 벌리는 노선에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형 버스가 있던 시절이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를 시작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정비하시는 분이다. 자동차 정비하시면 뭐 인식이 안 좋거나 배우가 안 좋거나 뭐 그랬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시에 어땠었나요? 사실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기술자들을 좀 인정하던 시절인데 제가 이제 버스 회사에 영인운수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그 우리를 나를 이제 인계할 사람 그 사람이 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보따리 옛날에는 가방도 아니야 보따리. 예? 개나리 보찜 이런 얘기하죠. 예, 보자기에다 이제 내 옷을 싸가지고 이제 갔는데 너 뭐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서 저 정비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배우지 마. 어? 너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놈이 뭔 줄 아냐? 잡놈. 잡놈 제일 무식하다. 두 번째 뱃놈. 그 다음에 기름쟁이야. 근데 이게 세 번째 기름쟁이 무식한데 이걸 왜 배우려고 그래? 그럼 너 딱 보니까 자동차가 안 어울려. 너 너무 곱상하게 생겼어. 너 기술자 타입이 아니야. 빨리 집에 가라 이랬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미 학교도 그만뒀고 와서 기르는데 너무 이게 좀 그랬고 또 내가 그러고서 뭐 정비 들어왔지만 그때 인식이 하여간 우리 기름 많이 묻히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작업복도 세탁도 이런 거 안 좋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묻히고 다니고 옆에 우리끼리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지나가게 되면 기름 냄새가 나요. 식당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도 사람이 슬슬 피했어. 그 정도의 기름 냄새가 독했던 시절이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인식은 아니죠. 근데 뭐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나는 일단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 일을 배웠는데 좀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당연히 어렵죠.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딱 들어가니까 공부는 빌려주되 기술은 빌려주지 마라. 한마디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거 왜 그러지? 막 이러면 그거 뭐 때문에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공부는 빌려줘라. 거기까지가 이제 예의지. 만약에 기술을 빌려주면 네 밖으로 뺏긴다. 이런 거였어요. 그다음에 또 저를 가르쳐주는 기술자 또한 뭔가 결정적인 거, 약간의 노하우 아니면 또 비밀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신문을 보내요. 야, 너 뭐든 조회 가서 뭐 그 공구 빌려와. 그 공구는 금방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수 공구는. 그죠? 거기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그 공구를 받아서 오면 결국은 그 일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뜯을 때 그리고 뜯은 거 닦는 거 할 때 조립할 때 보호도 이렇게 집어주고 공구 집어주는 일이지 뭘 했는지 모를 정도 결정적으로 감췄어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급하잖아요. 빨리 내 동생도 나도 이제 돈 벌어서 이제 해야 되고 나도 공부해야 되고 또 집에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 야 이렇게 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기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자재과에 그 당시에 자재과에 부품을 갖다 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학생 했던 거 보니까 그분이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고 밤에 야간에 아르바이트 했던 것 같아. 지금 말로 들으면 그 형한테 내가 굉장히 고민스럽게 얘기했어요. 나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가니까 형 맨날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뭐 결정적으로 감추고 말이야 이래. 그러니까 야 여기 있는 사람한테 너 기술 배우면 10년 걸려. 너 그렇게 배워서는 기술 절대 못 배워. 하나 가르쳐줘? 그러면 너가 운이 좋으면 그 책을 구할 거야. 청계천에 가면 일본 책 번역한 건데 일본에 나온 책 자동차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어. 그거하고 미8군에 나온 미군 부대에 나온 책이 있어. 그 책을 구해라.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내가 좀 가르쳐 줄게. 말로.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계천 2가서 8가까지 이렇게 뒤지면서 결국 석 달 만에 그 책을 구했고 근데 와서 보니까 이거 진짜 거의 반은 한문이고 반은 한글이고 나머지는 그 미국에서 미8군 나온 거 다 영문이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토를 달아가면서 그 형 자재과 형 이제 뭐
토를 달아줄 때 내가 궁금한 거 다는 아니니까 필요한 거 토를 달아줄 때 난 라면 끓여주고 그 형이 해줬던 거고. 근데 그래도 내가 한계가 느끼잖아요. 뭐 이해를 공학적으로 배우지가 않았으니까 뭐 그런 읽었지만 아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리잖아요. 예? 여기서는 분명히 수박 그리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참외를 그리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야 이걸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같은 여러 조에 있는 형들 보면 그중에 마음씨가 좋은 형도 있었고 또 좀 거친 형도 있었고 또 기술이 좋은 형도 있었고 기술이 좋지 않은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뭔가 뭐 알 듯한데 실전은 안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옛날로 오해하지 지금 반장인데 반장은 안 되고 중빠라고 그랬어요. 중간의 기술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형한테 슬쩍 얘기했어요. 형 차동기호 조립할 줄 알아? 차동기호 그랬더니 아 나도 그건 못해. 그럼 나는 할 줄 아는데 엠마 네가 어떻게 내가 형 다른 건 실제로 못해도 이론을 할 줄 안다? 그래? 진짜야?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박 페어링 토박 킥비라는 거 이렇게 앞에만 숫자 따가지고 토 접촉, 힐 접촉, 페이스 접촉 이런 거 플랭크 접촉 요거 가지고 삐니언과 닌겔 움직이는 거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너 어떻게 알았어? 그 말 맞아.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형 내가 이런 공식은 내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형 이거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형이랑 나랑 한번 해보자. 그리고 형이 아는 거 나한테 진짜 가르쳐 주면 돼. 그럼 내가 하나씩 가르쳐 줄게. 그 빅딜한 거야. 요새 말로 빅딜. 나는 그 형이 궁금하면 내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말로 설명해주고 이제 책으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실전하면 그 형이 가서 실전해주고 그러니까 하나씩 가르쳐주면 나도 하나씩 주는 거야. 요렇게 하면서 좀 뭔가 이론이 정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야지 지금 반장이지 반장 일하는 거 보니까 아 저거 뭐 하는 거구나. 그럼 분명히 뭐일 거야. 그러고 내가 이제 슬쩍 던져 아는 체를 하면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내가 답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답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오야지, 다른 반장한테 슬쩍 물어봐. 아니 어제 우리 오야지가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랬는데 이거 했는데 그런 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얌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니네 고야지 그게 문제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알려줘. 그렇죠. 이게 거꾸로 여기서 요 중간에 기술자하고 빅딜하고 또 저쪽 오야지가 또 일본말로 오야지인데 반장이 나한테 일러주고 또 여기서 또 내가 와서 또 얘기해. 아니 이건 이렇게 한다는 게 맞더래. 누가 그래? 그래서 아니 저기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야 그게 틀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누가 그러더냐. 그래서 내가 그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약간의 들어보면서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고장을 고칠 때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순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딱 못 고치고 이거니까 저건가 막 헷갈릴 때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걸 내가 중빠형 그 형한테 알려주고 다른 오야지한테도 알려줬는데 왜 다른 오야지한테 알려줬냐면 내가 가서 불줄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일이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숙소에다 잡거든요. 저는 불줄 들고 그 다른 사람이 일하면 가서 불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엔 기술이 공개되는 거 싫어서 꺼려웠어요. 근데 내가 맨날 아무 소리하고 불줄만 잡아주니까 뭔가 좀 이뻐 보였던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끝났으면 자지 너 왜 그러냐? 저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조금 이뻐 보였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마디씩 던져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조금 그 어른들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쁨을 좀 해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기술은 빨리 배웠던 건 같아요. 좀 선배님들 중에서 좋은 선배님도 있었지만 못되게 군 선배님도 있었나요? 힘들게 한 선배. 아, 내가 이제 들어갈 지 한 3개월 정도인데 이분을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 못된 선배다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정말 나한테 많은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처음에 가서 한 3개월 동안에 공부 이름도 다 일본말이지 영어도 일본말에다 영어 짬뽕이지 한국말 섞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가르쳐주면서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 시키면서 가르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라요 잘. 그랬는데 제가 한 4달 동안 굉장히 헤맬 때 그 형이 나한테 오일 창고를 데려갔어요. 오일 창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조그맣게 병이 나온 게 아니라 드럼통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 20리터짜리 이런 거 나왔는데 가서 이제 창고에 들어가더니 불을 딱 껐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오일통, 두 번째 오일통, 세 번째 오일통, 네 번째 오일통, 다섯 번째 냄새를 맡아보래. 그 냄새는 뭐 이게 무슨 냄새야? 꼬리타문 냄새, 약간 단내, 막 이런 데 나잖아요. 오일 종류가. 근데 사실 무슨 오일이냐 하나도 못 맞춰요 사실 제가. 그걸 냄새만 맡고 어떻게 맞춰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재능을 이미 본 거예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하나도 못 맞췄어. 그러더니 나한테 그랬어. 자식이 벌써 3개월 됐는데 오일 냄새도 못 맡고 말이야. 너 입 벌봐. 입에 찍어줘서 이렇게 찍어갖고. 그 우리가 먹는 콩기름이 아니고 입에- 아 오일, 엔진오일, 부동액 이런 거요. 예? 그거 먹어도 돼요? 미션 오일. 그러니까 입에 이제 혀에다 주는 거 살짝. 무슨 맛이야? 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고, 무슨 오일이냐고. 예? 이렇게 달아요. 그 부동액이 달거든요. 지금 말하면 독성이에요, 그거. 독곡물인데 입에 돌써. 무슨 말? 단데요? 그러니까 무슨 오일이냐고. 하나도 못 맞췄어요. 예? 냄새 맡아도 몰라. 예? 맛을 봐도 몰라. 이 사람이 불을 툭 켰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이라, 내가 기름밥 28년 먹는 동안에 나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너는 절대 기술자가 안 돼. 만약에 네가 기술자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넌 안 돼. 상처를 주셨어. 너한테 맞는 거는 장사 같아. 우리 사촌님이 영등포에서 포목 장사하는데 너 그거나 배워라. 그때부터 저 왕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이 어떻게 보면 나를 정말 깨우친 말도 있고 그 당시에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들었을 때 되게 상처였어요. 그리고 또 저 왕따 시켰어요. 예? 얘는 싹이 노래 이런 거. 이런 그 말이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분이 얘기를 했거든요. 기술자는 오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머리를 써야 되는데 넌 딱 눈으로만 보고 판정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는 장사가 맞아. 그래서 너 영등포의 사촌님이 포목장사에 그거나 배워라 이랬던 것 같아. 근데 너무 지금 나이 먹어보니까 야, 그 사람이 너한테 너무 핵심을 찝어준 것 같고 그 어렸을 때 마음은 되게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남영남이었어. 그 이름 공개하셔도 되나요? 네, 그럼 그 선배님께 혹시 영상 편지 같은 거 남기거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지금의 명장이 된 이 박병희 명장님께서 그 선배님께 하실 수 있는 말. 선배한테 지금 말하면 고맙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나한테 깨달음을 줬던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메시지를 너무 강력하게 줘가지고 그냥 버팅겨야 되나 이런 갈등을 많이 줬어요. 그 당시에는 아팠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분 말 때문에 제가 논리 정연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거 고장이 나면 이걸 왜 고장 나는 거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야? 이렇게 자꾸 파고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던 분은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건데 그 당시에 얘는 네가 기술자면 내 손에 왜 장어진다 이럴 때는 엄청 상처였고 저 왕따 당할 때는 엄청 상처였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 어린 나이에 거기 일 배우러 가서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톡 건드리면 난 그냥 울음이 나왔어. 근데 내가 안 울으려고 막 해도 누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안내양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그 누나 농담을 던지는 거야. 아이고 우리 병일이 공부해야 되네 와서 기름밥 먹고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 난 또 화장실에 막 울어. 하여간 그 당시에 누가 건드리면 나만 건드리면 눈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눈물 속에서 계속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 결정적인 거는 내가 이제 진짜 노력을 하고 논리적인 거는 내 친구의 한마디였어요. 친구분이요? 네. 연말에 친구들이 모여서 야 너의 꿈이 뭐야? 그러면 그 당시 꿈이 뭐 돈 적금을 해서 돈을 부모님은 사준다는 등 뭐 검정고시 대학을 간다는 등 뭐 이랬는데 저는 사실 그런 구체적인 꿈이 없었거든요. 사실 꿈이 없었어요. 병이라고 근데 너 꿈이 뭐야? 그래서 근데 꿈이 없단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뭐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이제 1인자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박승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내 옆에 와가지고 병이라 너는 꿈을 남들은 다 구체적으로 잡는데 너는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그거 꿈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어떻게 1인자가 돼? 내가 너 1인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많은 것 중에 일단 하나만 얘기해 줄까? 아니 3가지만 얘기해 줄까? 하면서 저한테 3가지 얘기했거든요. 첫째, 너 그 형 자재과에 그 형 대학 나온 거 알지? 너 중학교 1학년 중퇴했다며? 너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중퇴한 너가 뭐 대학교 그 다니는 그 형 이길 수 있어? 이론으로. 너 못 이겨. 그거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너 가르쳐주는 기술자가 우리 회사가 첫 번째도 아니야? 우리나라 첫 번째도 아니야? 우리 회사 첫 번째 아니야? 너 우리 회사 두 번째야. 두 번째.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근무하는 데가 무슨 뭐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정비공장도 아니고 택시회사도 아니고 버스 회사. 기술이 내일 제일 낮은 버스 회사에서 중학교 1학년 중퇴가 그리고 2인자 밑에서 이 회사도 2인자 밑에서 네가 거기서 배우고 1인자 되겠다고 말이 되냐? 라고 했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정통을 찌른 거예요. 요새 말해도 너무 분석을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내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개발이. 그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1인자가 되겠다 이 생각만 했던 거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돈이 있나 백이 있나 기술이 있나 학벌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1인자? 이것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학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좋은 기술자 만날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자제과 형한테 고민했던 거고 그 자제과 형이 책을 구입하라고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토 달아주는 공부 또 물어보는 거 매일 메모하면서 했는데 독학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자동차 독학했어요. 그렇게 독학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랐던 거는 현장의 얘기를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맨날 메모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첩을 갖고 다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팔뚝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볼펜 써. 나만 아는 거야 이제 뭐가 요거 이름도 뭐다 이렇게 딱 하고 달고. 그러고 나서 가면 다시 이제 내가 푸는 거죠. 저녁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게 쌓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리고 다른 오야지 다른 반장이 얘기했던 얘기도 쓰고 또 이 사람 얘기 쓰고 다시 정리. 왜 말이 안 맞는 거야? 이런 생각. 그 책도 막 뒤져보고 이거 내가 보기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이 사람이 더 잘해. 뭐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야 기술자들을.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실전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조립하거나 분해할 기회를 안 주니까 이제 우리 반장, 우리 오야지가 이제 딱 퇴근하면 제가 이제 분해하는 겁니다. 조립 싹 해놓은 거. 다 혼자 뜯는 거야, 밤새. 다 가면. 싹 뜯어가 다시 내가 조립. 그리고 다시 딱, 안에, 원래 그런 처럼 딱 나. 이제 그 부품이 고장 나잖아요. 그럼 다시 차에 달았을 때 정상이었을 거 아닐까요? 당연히 내가 조립했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내가 아는 이론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한 것만큼 안 된 거죠. 예. 결국 이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 저는 알아. 그 고장 났구나. 그런데 이제 그걸 조립했던 그 기술자는 아이씨 자기네끼리 그런 거지 오야기. 아이씨 맨날 내가 하면 하자가 많어.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분해 조립하는 거를 본 그 반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반장한테 얘기한 거지. 야, 네 꼬마가 맨날 뜯던데 그거?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반 죽도록 맞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다른 거 하게 되면. 또 진짜 이거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분해와 조립하다가 또 그렇게 걸리고 또 얻어맞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도 포기했던 것 같아. 질려서. 네. 그럴 때 일로 와. 너 이거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혼자 만약에 뜯으면 죽는다. 절대 뜯지 말았지. 자꾸 피해를 주니까 너 차라리 가르치는 그래야 다음에 가르쳐 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는 뜯지 마.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봐. 요렇게. 네, 나중에는 그 이제 나 가르쳐 기술자 손 들은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정상에 가르쳐 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에도 안 가고 여기 사람한테 열심히 배웠고 설명도 듣고 메모하고 그래서 이론 플러스 현장에서 다른 일 도와주면서 거기서 나온 사례 플러스 이제 이 기술자의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나한테 이제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 내 그릇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너 열심히 살았어요, 네. 진짜. 참 이게 떠먹여 준 것도 아니고 네. 안 주려고 이렇게 숟가락도 뺏고 있는데 기어코 숟가락 가져와서 입안에 넣고 이렇게 하셨던 거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새 나이 먹고 나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아나요? 나를 요새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래 병일아 너 잘했어. 야 너 그 당시에 그래도 나이가 어린데 요새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너는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참 기특하다. 내가 나를 칭찬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성공의 맛을 본 거잖아요. 뭔가 그렇죠? 사례.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예? 앞으로는 자격증을 시대야 이렇게 자격증 따야 되는데 다른 이제 그 반장들이 그래서 야 자격증 따 뭐하냐 현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자격증 다 필요 없어. 다 그럴 때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앞으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자격증 땄는데 그게 어떤 시대하고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77년도에 따고 그 다음에 78년도에 23살에 처음으로 1급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3살에 내가 자격증 따니까 다 안 믿었어요. 자, 정말 저희 앞서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 자동차 역사를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이 명장님께서는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기억하시나요? 시발 자동차.
무슨 자? 시발 자동차. 아, 이게 발음에 이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첫차예요, 첫차. 그 시발 자동차가 원래 6.25 끝나고 나서 그 찝차 있죠, 찝차. 미군들이 보는 찝차. 예. 그거를 갖다가 다시 만드는 게 시발차였어요. 제가 시발 자동차 마지막에 제가 정비할 때 좀 봤고, 그거 나올 때는 역사로 봤을 때 제가 자동차 이야기책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쭉 보니까 미군이 버린 찝차를 만들어서 만든 차다라는 것이 시발. 우리나라 첫 차가 시발이다. 첫 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시발입니다. 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자동차 정비하면 박병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알리게 된 그 시기가 있었나요? 네. 그게 아마 1999년도에 자동차 급발진이 많이 발생이 되고 99년이요. 네. 뉴스만 틀면 9시 급발진 나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여러 공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요즘 시대하고 맞지 않는 이론적인 걸 너무 논하기 때문에 야,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보다 여러 가지 이력이 빵빵한 사람, 유학파에다가 박사에다가 교수인데 내가 정비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걸 또 방송한다는 게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거를 원인을 잘 못 잡으면 내가 한번 잡아볼까? 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 급발진을 내가 분석하면서 이제 방송국에 나가게 되고 공중파를 타면서 학자도 아니고 어떤 공학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대기업도 아니고 저기 동네 카센터 하는 사람이 급발진을 제어실험에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학계나 자동차 쪽에서 관심이 집중된 거죠. 제가 누구야? 그렇겠네요. 제가 누구야? 이런 거. 그 당시 뭐 제가 대학을 바로 갓 졸업하고 마흔에 대학 졸업했다 그러잖아요. 예. 갓 졸업하고 뭐 기능장 자격증 땄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현장의 기술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져서도 학계나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졌지 않았을 때 이 급발진을 제안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왕작가 박병일이 누구야 뭐 이렇게 관심 가졌죠. 이렇게 정비를 하시면서 되게 보람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급발진을 제가 밝혔던 거고 실험해서 여러 군데서 내가 보여줬던 거고 그래서 급발진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급발진 말도 안 돼 운전자 실수야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법적으로나 모두나 급발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시대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거나 알고리즘이나 개선 장치 특히 메이커에서도 특허 장치를 많이 개발할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잖아요. 그거 하나 보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와쉐 같은 것도 뿌릴 때 옛날 메탄올 다 독성을 그냥 모르고 그냥 50년 동안 마셨거든요. 그거 제가 메탄올 독성입니다. 에탄올 써야 됩니다. 해서 그 법이 바뀌어서 에탄올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또 검사하는 방법에서도 디젤차가 제일 질소사를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안 하고 가솔린만 했을 때 이거 잘못됐다. 왜 제일 많이 나오는 차를 측정을 해야지 적게 나오는 차를 측정하냐. 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장비가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장비를 개발해서 이분은 법으로 질소사람을 측정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디젤차도. 그러다 보니까 환경 같은 데 오염하는 걸 줄였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저기 때문에 되게 보람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공부는 빌려대 기술은 빌려주지 마라고 할 때 제가 40년, 50년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정비 사례라는 걸 계속 써와서 그것들이 이제 퍼져서 요새 메이커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기록해서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시대가 됐고 다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보람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그렇게 이제 이 자동차 정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받아서 명장의 반열에 오르셨어요. 이 명장에는 어떻게 오르시게 됐나요? 제가 명장이 있다는 걸 아는데 기능장가 있다는데 명장이 있다는 걸 제가 대학 가서 알았는데 예. 명장에 거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대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이게 뭐 한마디로 이력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뭐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건 인정하는데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동안에 책 쓴 것들, 강의한 것들, 특허 9건 낸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8년 준비했다가 이제 신청했더니 이제 명장이 된 거죠. 제가 부족한 거 채운 거죠 이제. 책도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쓴 거예요 또. 책도 제가 이제 올해까지 한 47권 썼는데 저는 이제 유학파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저도 정통으로 자동차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독학이다 보니까 그래도 남한테 나가 진짜 나도 기술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자격증 따는 거 하나,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자격증 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책 쓰는 거 하나. 나 이론 이만큼 알아. 그 다음에 또 그냥 이론책이 아니라 실무도 이만큼 알아.
그걸 왜냐면 실기에 관련된 현장에 일어났던 사례 그거를 소설처럼 이렇게 풀어서 써주는 그 정비 사례가 인기가 엄청 좋았는데 그걸 씀으로써 나를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많이 알려진 거는 뭐냐면 현장에 있던 기술을 남들은 안 가르쳐주고 감추고 있을 때 나는 그 책으로 다 잡지에 기고하고 책으로 써서 네 권을 썼거든요. 정비 사례. 그렇게 되면서 뭐 나를 좀 사람한테 많이 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본인이 거죠. 쓴 책 중에서 가장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아, 여러 사람이 다 좋아하니까 자동차 백과. 아, 예, 자동차 백과 제일 좋았던 거고 그동안에는 다 정비사를 위한 정비사를 책이었는데 정비사라든가 이랬는데 자동차 백과를 썼더니 모든 자동차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다 이게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 현장에 맞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책이 한 6세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몇만 부 팔았어요. 그래서 그 책이 좀 잘 나갔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도 참 책이 많은데요.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도 정보를 접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병일 명장님께서 너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구독자 수도 48만 명이 넘던데 어떤 영상을 주로 다루시나요? 저는 이제 특히 뭐 전문가한테 던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전문가들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뭐 2,000한 500만 대 되니까 그러면 2,500만 명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500만이 자동차 상식, 그죠? 그렇게 알면 안전은 물론이고 또 비용 부분에서도 수리할 때도 뭐 흔히 좀 찜찜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미리 예방 정비를 하게 되면 사고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예방 정비. 예방 정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상식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분류를 쭉 엔진부터 미션서부터 뭐 차체부터 쫙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꽤나 인기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남녀노소만하고 누구나 다 보고 또 뭐 방송님 작가님들도 제 책을 봐가면서 아이템을 잡는다고 하니까 아, 그 책이 좀 괜찮았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사고도 분석하고 어떤 결함도 찾고 이러시잖아요. 네. 이런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군가한테 또 도움도 받고 그럴 때도 있나요? 당연하죠, 사실은요. 제가 처음에 이거 분석할 때는 스캐너라고 엔진 컴퓨터를 사가지고 내 차에 계기판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계속 그 계기판 수치가 어떻게 변하나, 알고리즘 어떻게 변하나 이걸 먼저 공부했던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워낙 자동차가 넓다 보니까 내 주변에 명장들이 한 500명 있어요. 각 분야, 뭐 기계는 기계, 전기는 전기, 전자는 전자,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게 그 사람의 기술을 좀 내가 빌려 쓰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리가 혼자 깨졌다. 그러면 우리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왜 깨졌지? 누가 뭐 부딪혔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유리하는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유리에 색이 입혀졌나요? 있었어. 오, 색을 넣게 되면 온도 변화에서 자파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파 현상이 뭔데? 스스로 깨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밖에 꺼내다가 여기 있다가 다시 냉장고로 깨집니다. 유리가. 그런 얘기 들어, 그게 자파 현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파노라 선루프가 이렇게 혼자 깨지고 그럴 때 그 자파 현상이라는 걸 그 기술자한테 그 현상을 배웠고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거 자파 현상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관련돼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플러스 그 내 주변에 있는 명장님들 그리고 그 옆에 주변의 교수님들 그거를 내가 합쳐가지고 내가 분석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내가 되게 뭐 자동차를 넓게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조금은 갖고 있는데 깊은 지식은 그분들의 능력을 내가 좀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이렇게 자동차 정비사로서 또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해오고 계신데 네. 이미 국가에서는 명장이라는 타이틀로 이 업적을 취하를 해주셨는데 혹시 명장님께서 본인을 좀 돌아보셨을 때 나는 이런 정비사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뭔가 어떤 그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소설 볼 때 문물을 겸한 사람 되게 우리 존경하잖아요, 그죠? 예. 예. 저도 사실 문물을 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론적으로 더 바탕이 돼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외국책 딱 가서 번역해서 쭉 보면서 그동안에 번역비가 한 2억 정도는 소모된 것 같은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사를 또 따보면 이게 깊이 공부를 하거든요. 넓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냥 고시 공부한 거예요, 저한테. 3년 동안 준비해서 내가 55살 때인가? 50살 때, 55세에 기술사를 딴 게 전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면 기술사를 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인 게 정부에서 주는 기술자한테 주는 최고의 자격증은 기술사거든요. 시험 봐서 보는 거는. 기능에서 최고로 주는 장은 기능장이고 또 학계에서 최고로 주는 건 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류가 기능계에서는 기능장, 기술계는 기술사, 학계에서는 박사 이렇게 정해놓는 것처럼 네. 내가 이제 만약에 명장 되고 나서 나중에 3년 공식 공부처럼 해가지고 결국 55살에 기술사를 땄을 때 내가 이제 문무를 겸했다. 뭐 책은 썼지만 또 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진 거죠.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님의 이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2부에서는 인간 박병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도영 씨. 지금 CF로 혹시 노리고 계시는 건가요? 네, 뭐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하기로 하고요. 네, 지금은 박병일 명장님의 인간미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박병일 명장님 정말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신데 그렇다면 집에서는 박병일 병장님을 애정 있게 애정을 다 쏟아주시는 그런 분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누굴까요? 저희 집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아들. 아, 예전엔 우리 아들은 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대요. 왜냐면 아빠가 너무 잘 나가서 야 니네 아빠는 명장인데 너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좀 나이 먹더니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좋죠. 그럼 사모님은 내조를 어떻게 잘 해주시나요? 저희 집사람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본인이라고 나도 내일 하는데 어쨌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걸 보고 그분에서 굉장히 항상 당신이 옛날에 못했던 거 실컷 해, 다 해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저한테 엄청나게 해준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바가지 한 번도 안 그렇게 봤어요. 아직. 네. 대단한 내조입니다. 앞서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애정으로 한평생 살아오시고 계신데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다 보니까 자동차 외에도 혹시 애정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마음의 여유를 조금 찾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 그게 바로 화가잖아요. 그림을 좀 한번 내가 한 70회 때 딱 되면 70주년 할 때 내가 그림 칠순잔치가 아니라 바로 개인 전시를 열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들어올 때 보면 웬 공장에 이렇게 그림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는 그냥 기본이고 저희가 좋은 작품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CEO들 작품 전시할 때도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던 작품도 전시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제 내가 그려서 한번 그 어렸을 때 꿈을 어쨌든 내가 한번 내가 그린 걸로 한번 전시를 해봐야겠다. 요거에 이제 지금 남아져 있는 거 하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KTV인가 어디서 뭐 그 다큐 프라임 다큐인가 봤는데 근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알렉스라는 친구가 결혼 살인 작가인데 자기 돈을 모아서 50만 원을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3,000m에는 학교가 없는데 지원해 주면서 이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난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면 야 저런 수익 갖고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기술 명장이 아니라 인간 명장이 되겠다고 하고 뭐 봉사단체도 하고 했었지만 저건 그냥 어느 정도의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끝나면 끝나는 건데 저렇게 저런 단체를 내가 만들면 저렇게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악한 뭐 네팔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이렇게 동남아 쪽 어려운 데 있잖아요. 태국이라든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우리나라 데려와서 내가 한 50년 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해가지고 선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보내면 계속적으로 이게 그쪽에 그 자동차 기술자가 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으로 끝나고 그 사람이
하는 거 스토리를 보는 건데 내가 선생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보낸다면 이게 거기 나름대로 빈궁이 조금 뭔가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의 산업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미도 다를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 숙제, 내 인간적으로 마지막 숙제는 그런 학교 선생을 만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런 열악한 데 사람들 데려다가 선생을 만들어서 내보내서 해야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책 쓰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내 혼자의 자아 실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봉사단체도 그동안 15년 동안 만들어서 우리 전국에 제일 큰 조직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내가 편하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할 때 앞으로의 너의 꿈이 뭐할 땐 자동차 명장은 이렇고 이제 앞으로 인간 명장이 될 거야라고 했는데 그 인간 명장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봉사단체 만들어서 한 것이 인간 명장으로 하는 거 아니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내 기술 재능 기부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진짜 명장은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열악한 나라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가 선생을 만나서 보내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끝내더라도 다음 우리 후배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또 그 바트를 이어받아서 하면 대한민국이 조금 뭔가 좀 기존에 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요 모임을 사단법인을 내가 만드는 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내 계획입니다, 지금. 명장님의 마음을 50여 년 전에 이제 일렁이게 했던 그 자동차 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일들이 또 명장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장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에 상당히 유행하는 건데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몰라요. 밸런스는 말하는데 게임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단어 2개를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딱 듣고 좀 더 마음에 와닿고 좀 더 좋아하시는 것을 빠르게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해 볼 거고 경아 씨도 같이 이제 함께 동참하는 걸로. 발가벗고 백화점 명품관 들어가면 원하는 물건이 공짜인 상황이에요. 자, 발가벗고 들어간다 대 안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명장님,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어떤 책 작가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예. 진짜 자존심은 목표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 거기에 감동이 딱 왔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예전에 내 체면 또 뭐 이런 거 했을 때 에이 그거 없어도 돼. 내가 걔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뒤로 물러선 게 많아요. 근데 그 책 장사가 뭐 지금 안 입고 없고 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책을 팔면 자기 목표를 다 이룬 거다. 그게 진짜 자존심이지. 그 주변에 그게 무슨 자존심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나 그 말 듣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자존심은 목표를 이루는 거다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빨개 벗고 아니면 못 가서 목표가 있는데 목표 좀 찾는 게 되죠. 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명장님의 여기서 또 인생 철학을 배울 수 있는데요. 경아 씨는 또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 알몸체로 들어가면 다들 놀라십니다. 저 군살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 벗겠습니다. 저는 저 역시도 저의 이제 맨몸을 보여주기는 살짝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첫 번째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평생 노년기로 살기 대 평생 어린이로 살기.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이거 이대로 살고 싶어요. 너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고 현재 이 삶이 제일 좋아요. 그만큼 후회 없이 살아오셨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후회 없어요, 진짜.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네, 참 제가 나중에 명장님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아 씨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노년기가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하철을. 네. 근데 그때 되면은 네. 지하철이 공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바뀌나요? 정책이 바뀔까요? 그럼 이제 또 노인분들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 되네요. 다양하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거 참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좀 더 어린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잘못을 해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좀 다음번엔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족
위해서 했다면 기술 명장이 되는 게 내 꿈이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인간 명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 명장도 뭐 그냥 이렇게 뭐 울타리만이 아니라 진정한 대를 잇는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인간 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가야겠다. 이것이 제 이제 마음이죠. 네. 명장님 저희가 조금 알아보니까 명장님의 뒤를 이어서 또 아드님께서도 이 정비 쪽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아드님께서는 어떻게 또 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맨날 어렸을 때 들었고 어른들 들을 때 기름쟁이라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나는 기름쟁이라는 소리 나는 좋았는데 어쨌든 주변 사람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제가 고액가 시켰어요. 흔히 말하는 고액가에. 옆에 집 아이가 서울대 다녔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고액가 시켰는데 3년 딱 지나고 나서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가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됐나 이걸 봤더니 인서울은 가능하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서울은 아니었어요. 스카이였지. 그럼 나하고 너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때는 내가 나머지는 걔가 그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욕심인 거죠. 얼른 내가 내려놨어요. 네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걔는 요리하고 싶다. 요리학교 다녀. 그래서 했는데 너무 신나서 요리학교 탁 썼더니 선생님이 너 그동안에 고액가야 됐고 너 대학 갈 놈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랬는데 아버지하고 얘기 끝났다. 너무 신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한마디 바뀌었대요. 야 요리가 네가 시작하면 지금부터 하나서부터 100까지 너 혼자 가야 되고 자동차를 네가 시작하면 아버지가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50부터 출발하니까 넌 50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이왕 그렇게 할 바야 자동차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가 자동차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 너 그거 너무 계산적인 거고 만약에 중간에 적성이 안 맞는다든 뭐가 안 맞는다 이러면서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하고 난 인연 끝이야. 정확해. 한 번에 가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대. 그래서 자동차 시작했고 자동차가 갔고 지금까지 자동차 해요. 재능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잘하더라고요. 명장님과 이렇게 아드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대화를 좀 긴 시간 나눠봤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나는 이 방송을 이렇게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방송 체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말씀 너무 나는 잘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생각을 갖게 할지 몰라도 만약에 어떻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없었을 때 나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나의 출발선이 어디였죠? 중학교 1학년 중퇴였고 좋은 회사에 있지도 않았고 그죠? 좋은 기숙사 믿지도 않았는데 딱 쿵 하나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게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꿈은 버리지 않으면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처럼 서로 진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 꿈은 누구나 가져요. 근데 그 다음에는 꿈을 이루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제가 가졌던 꿈, 그 다음에 그렇게 아까처럼 우리 그 게임 했을 때처럼 그런 용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하나 듣고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이 방송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 아니냐. 난 그런 마음으로 방송에 출연할 때 내 인생 얘기하거나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그런 영향을 준다라면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방송 출연을 제가 행복하고 뿌듯하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게 되면 멈출지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계속 얘기를 하게 돼. 왜냐면 나의 5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여기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고 그래 눈물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요새 끄떡하면 뭐 자존심 상해서 못해서 이러는데 진짜 자존심은요 목표를 이루는 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좋아만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죠? 또 좋아하고 잘만 하면 안 돼요. 필요한 것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좋아하고 잘하고 필요한데 네 번째 뭔지 아세요? 오래가는 것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뭔가 꿈을 이룰 때 네 가지만 딱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해야 된다. 그다음에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필요한 것 해라. 그다음에 오래가는 것 해라.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꿈이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진학이라든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살려고 하면 세 번째, 네 번째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까지 잘 맞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고 잘하고 필요하고 오래가는 거 찾으면 모든 걸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명장님께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분들께도 참 가슴에 남을 만한 이 뜻깊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저도 돌아보게 되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또 한번 둘러보면서 정말 귀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오늘은 박병일 명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명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명장님의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또 이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짠! 이번에 제가 자동차 책 쭉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책 쓰다가 자동차 백과사전 이후로 자동차 이야기 책 47번째 책을 썼습니다. 1, 2가 있는데요. 1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 2는 이제 수입차에 관련된 명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왜 우리나라 자동차는 시발택시인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김영삼 씨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얘기고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택시 하면 우리는 그냥 이번 택시 부르지만 택시의 원 본고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태리 베네치아의 물의 도시에 시작돼요. 딱시 방언이 급하다 하는 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 타는 게 택시인 것처럼 급하다 방언이 결국 택시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뒷얘기를 여기다 쫙 담았으니까 여러분이 이 책 보시면 아마 어린이들인가 어른들도 아마 재밌는 아마 얘기를 아마 들어서 이야기 속으로 푹 빠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얘기하면 자동차 딱딱한 거 아니야? 기계 아니요. 여기 에피소드 많아요. 사랑과 얽히고 열정과 얽히고 꿈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아마 여기 들으면 어린이들도 아마 새로운 어떤 목표점을 찾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들 박대세, 내가 이 대세란 이름을 지으려고 옥표를 그냥 5일 동안 보면서 그동안에 이름을 지었는데 큰 대자에 권세세자 이렇게 지었더니 너무 큰 이름 지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동차에서 큰 인물이 되라라는 뜻으로 제가 큰 박대세 썼어요. 근데 우리 이 고민하면서 쓰는 흔적이 또 예전에 공부할 때에 우리 아들이 고민했던 흔적들이 요새 제 가슴에 많이 남고 또 자동차 정말 선택할 때 우리 아들이 기름밥을 먹는 거야? 라고 해서 또 아픔도 있었고 또 우리 아들이 손에 기름때를 붙였을 때 부모로서 약간의 좀 아픔도 있었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자랑스럽고 또 새롭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니면서 또 새로운 꿈을 하나 또 만드는 거 보고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아버지, 할아버지, 너까지 우리 기술자로 쭉 이어오는 계보를 만들어줘서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자동차의 두 번째 명장이 우리 집안에도 나오도록 아빠 응원한다. 우리 아들 꼭 명장이 되길 바란다. 알았지? 기술 명장만 돼서는 안 된다. 인간 명장이 돼야지. 아빠가 매일 하는 것처럼. 아빠도 인간 명장이 될 테니까 너도 기술 명장 먼저 따고 그 다음에 인간 명장이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생각해. 화이팅! 명장님 선물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골프 치세요. 오,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